뉴욕 증시 최대 관심주 가운데 하나인 테슬라의 주가 상승세가 재개되는 걸까요? 테슬라 주가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7% 넘게 급등해서 46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한 달 이상 무섭게 상승했던 주가가 최근 며칠간 급격한 조정을 받은 뒤에 다시 오르는 거라서 관심이 주목이 되는데요. 유진세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일 팀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테슬라 죽지 않았네요. 며칠간 그렇죠. 좀 조정을 받는 거 보니까 조금 쉬어가나 싶었는데 네, 뭐 사실 시장에서 조정을 받은 것보다는 뭐 오히려 테슬라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요. 뭐 이제 이틀 전에 7% 이상 급등을 하면서 거의 뭐 이제 정골전 주가를 뭐 다시 회복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중에 488달러까지 올랐어요. 네. 이제 500달러 뭐 터치를 할 것 같은 느낌인데. 뭐 거의 뭐 이제 조금만 더 올라도 거의 500달러 근처까지 가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이미 신고가 영역에서 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포텐셜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11월 정 초반부터 쭉 올라와서 거의 뭐 한 60% 70% 이상 한 200 제가 기억하는 250달러 이상부터는 쭉 올랐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뭐 트럼프 당선 이후로 2배 가까이 지금 올랐다라고 볼 수 맞아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있을 것 같고요. 200달러대에서 뭐 400달러 후반, 400달러 후반까지 갔기 때문에 뭐 2배 이상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주가 상승 반등에 불을 붙인 거는 현대차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이게 보니까 현대차가 내년부터 테슬라 충전기 어댑터를 자사 제품에도 이 장착을 하게 해서 테슬라의 충전소에다가도 충전을 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어댑터가 이걸 적용한다는 거는 글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미국 표준은 이제 CCS, DC라는 방식으로 이제 네. 대부분 쓰고 있고 현대차도 이걸 쓰고 있었는데 테슬라만 테슬라 코드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거기에 맞춰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CCS가 많은 메이커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테슬라 표준이 NACS라는 건데 점점 더 이제 NACS 쪽으로 표준이 통합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 NACS 슈퍼차저를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GM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표준을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결국에는 지금 테슬라가 미국 내에서 가장 넓은 충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다른 메이커들도 사실 그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참여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가 결국에는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공개를 하게 되고 다른 메이커들이 들어오면서 표준을 이제 주도를 하는 이제 표준을 장악하는 모습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플러스 요인으로 많은 투자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동안도 뭐 얘기 안 한 건 아닌데 이 충전소의 표준, 그러니까 충전기 표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주도권을 갖는 충전소에다가 만약에 테슬라 충전소에다가는 일반 충전소가 충전기가 안 꽂힌다 이러면 테슬라가 아무리 많이 깔아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지금 어댑터가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충전 시설들이 호환이 되긴 합니다. 호환이 돼요. 기본적인 충전기 플러스 거기다 어댑터를 껴가지고 다른 충전기를 사용하고 뭐 이런 게 가능하기는 한데 근데 이게 사실은 충전기마다 다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차량의 충전 포트를 어디에 위치를 시킬 것인가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전 규격을 주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차량 설계 측면에서도.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를 가져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충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어떤 전기차를 선택을 할 때 충전 네트워크나 어떤 충전 성능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맞아요. 결국에는 거기에 있어서 그거를 다 테슬라를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차라리 그러면은 테슬라가 지금 충전 네트워크를 주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가 가장 잘 나가는 좀 우월한 메이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충전에 대한 주도권 싸움, 표준 싸움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네. 테슬라 주가는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한 뒤에 일론 네. 머스크 때문에 이제 상승을 시작을 하는 건데 이제 자율주행 주행 규제가 이제 좀 완성이 될 거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있고 여기다가 이제 그렇지만 테슬라가 앞으로 이제 숙제가 여러 개가 있다. 지금 3가지 정도를 꼽고 있는데 전기차 판매 늘려야 되는 건 당연하고 무인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승인도 받아야 되고 로보택시를 공공도로에서 투입할 수 있는 기술이 관건이다. 뭐 이런 숙제가 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들이 다들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허들들을 넘는데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허가를 못 받을 가능성도 이제 배제를 할 수 없죠. 특히나 테슬라 FSD 같은 경우는 몇몇 사고 관련해 가지고 소송이 또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이제 정부랑 밀착한 굉장히 이제 캐비넷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런 규제 허들은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일단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잘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올해 이미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가져갈 수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이미 높은 기대감이 형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조금 이제 잡음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은 좀 주가에 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죠. 지금 테슬라에서 제시하는 수치들을 보게 되면은 내년도 판매량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해서 약 20에서 30% 정도. 근데 뭐 시장에서 기대감은 한 30% 정도는 전체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FSD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올해 상반기 내년 상반기 중으로 unsupervised FSD, 그러니까 지금 supervised FSD보다 한 단계 더 높은 unsupervised가 미국에서 출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무인 완전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상반기 중에는 좀 힘들 것 같고, 뭐 하반기 중에는 어떻게 좀 이제 테스트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걸 포함해서 이제 많은 IB들이 타겟 프라이스 설정할 것 같은데 대체로 네. 어느 정도의 그 목표가가 설정돼 있습니까? 사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PER 관점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주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과평가돼 있다. PER 몇 배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긴 힘든데, 다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저희가 AI 그리고 자율주행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포텐셜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이 정말로 기술적으로 완성이 되고 테슬라가 거기에서 선도적인 기업이 된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 기업 가치라는 건 정말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제 가치 평가가 현재 시점에 얼마를 받아야 된다, 이게 참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자율주행 기술의 어떤 포텐셜을 보면은 지금 글로벌 신차 시장이 약 2조 달러 시장이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전체 매출 규모가 2조 달러 시장인데 자율주행에서 나올 수 있는 포텐셜이 생산성 향상 부분 이런 것들 다 감안하면은 약 30조 달러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냥 이제 자율주행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올릴 수 있는 매출액만 해도 뭐 6조 달러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군요. 전체 지금 신차 시장보다 더 큰 규모의 포텐셜이 있는 게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본다면은 사실 주가가 비쌀까? 뭐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렇겠죠. 국내 얘기를 좀 돌아와 보면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진출한 지가 지금 횟수로 보니까 8년 만이에요. 네. 8년 정도 됐는데 이제 상반기 중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10만 대 누적 판매량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는 현대차를 제치는 2위에 오르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게 되는 건데, 특히 내년부터는 중국 전기차 BYD가 들어오잖아요. 이게 진출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 전기차 시장은 굉장히 수입차와 국내 시장 뭐 각축전이 예상되는데.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전기차가 빠른 속도로 보급이 증가를 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좀 대중화 단계는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입니다. 조금 더 이제 빠른 속도로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는 걸 좀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비자들의 어떤 취향을 보게 되면은 전기차를 가격 때문에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BYD가 사실 한국에 와가지고 중국산 저가 전기차라는 이미지로 좀 공략을 하려고 하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면은 한국 소비자들 취향은 지금 저가 전기차를 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고성능 전기차, 그리고 특히나 자율주행 기술처럼 어떤 첨단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전기차에 대한 어떤 니즈가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대차의 아이오닉 시리즈나 기아의 EV 시리즈가 굉장히 잘 부합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국내 소비자들의 어떤 선호도가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중국 차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걸로 보고 있고, 저가 사양이 많기 때문에. 네, 저가 차종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뭐 그렇게 파급력의 임팩트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 현대기아차 그리고 테슬라가 시장을 주도하는 그림으로 계속해서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례지만 이 팀장님은
자동차 전기차 보유하고 계십니까? 저는 전기차 고려나세요? 타지는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약간 좀 충전 쪽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내연기관차. 대부분 그 문제예요. 네, 이 그렇죠. 충전이 원활하게 네. 되고 네. 빠른 시간 내에 되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사겠다. 뭐 저도 사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죠. 국내에도 그래서 전기차 충전 시설을 빨리 늘리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 방금 얘기하셨는데 중국 전기차 수출 성장세는 굉장히 많이 꺾였습니다. 네. 제가 이 통계를 보니까 맞나 싶은데 중국의 11월 전기차 수출액이 15억 8천만 달러. 이게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42% 줄어든 거라고요. 이게 말이 42%지 이 정도 줄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특히 뭐 유럽 연합 쪽에서는 뭐 고율 관세 부과가 이제 시작이 되고 네. 고율 관세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까는 금액 기준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보니까 예. 제 생각에는 일단 첫 번째로 전기차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알다시피 배터리 코스트가 많이 내려가면서 최근 들어서 전기차 가격이 계속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가 하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물량도 아마 감소를 했을 거예요. 대수도 줄고 대수도 가격도 줄고 낮아지고. 가격도 내려가고 이 두 가지 효과가 겹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네. 유럽이 전 세계에서 환경 규제가 굉장히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고 그렇죠. 2025년도가 되면은 사실 이제 환경 규제가 다시 한번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이나 뭐 BMW, 벤츠부터 해가지고 모든 유럽 메이커들이 전기차 판매량을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오히려 전기차 판매가 감소를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감소를 했고 이런 메이커들도 판매가 감소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저히 지금 전기차 판매량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 전기차가 들어와서 시장을 교란하기 시작을 하면은 너무 산업 생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요. 강력하게 중국산 전기차를 규제를 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관세인 거죠? 그렇죠. 관세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중국에서 유럽 쪽으로 수출 물량을 늘리기는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은 뭐 남미나 아니면 동남아라든지 뭐 이제 다른 쪽으로 지금 수출 물량을 좀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으로의 수출은 좀 쉽지는 않은 이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정부도 유럽 연합처럼 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상계 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이죠. 네, 상계 관세라는 건 이제 보조금 주는 만큼 우리도 여기서 싸게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가격 경쟁이 우려가 되니까 비싸게 네.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건데 네. 실제로 이런 상계 관세 부과하면 네. 비아디부터 일단 진출한다고 했는데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일단 상계관세 부과를 하기 위해서 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당한 보조금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근거가 있어야지만 상계관세 근거가 부과가 있어야 된다.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BYD 같은 중국산 전기차가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얘네들이 부당한 가격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들어오기도 전에 상계관세를 물리는 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네요. 절차상으로도 이제 맞지 않은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많이들 위기감들을 얘기하시긴 하지만 국내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저가만으로 소비자들한테 소구를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BYD가 보기 때문에. 인기를 끌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테슬라나 이런 게 인기를 끄는 거는 결국에는 첨단 자율주행 사양이라든지 뭐 고속 충전 뭐 이런 것들인데 BYD 같은 경우 LFP 배터리를 쓰잖아요. 그러면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이제 주행 거리 감소 폭도 짧아지죠. 굉장히 크고 그게 NCM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겨울철 주행 거리도 이제 많이 줄어들고 거기다 차량도 무겁고 거기다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도 그렇게 BYD가 뭐 뛰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좀 그렇게 가격 말고 인기가 있을 요인들이 있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위협은 한국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과장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직 전기차는 뭐 물론 대중화가 많이 되고는 있지만 얼리 어댑터들, 그러니까 일찍 첨단 제품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사실은 뭐 저가 싸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싼 비싸고 이유로, 더라도 성능 좋고 뭔가 안전하고. 파격적인 안전하고 테크놀로지가 뭐 하이 테크놀로지를
그런 제품들은 이제 수입차 중에서 고른단 그렇죠. 말이죠. 좀 프리미엄이고 그렇죠, 거기다가 플러스 안전해야 되죠. 전기차 안전해야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국내 화재라든가.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중국산 전기차가 딱 들어왔다. 과연 안전할 처음에는 일단 굉장히 좀 많이들 경계를 하시겠죠. 이게 정말로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주 초기 임팩트가 크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제 자동차 판매 시장을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신차 판매 대수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내가. 안 좋습니다. 올해 11년 만에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뭐 내연기관차나 전기차나 다 마찬가지 기록인 거죠? 통합해서. 맞습니다. 네, 통합입니다. 수입차 판매도 마찬가지고 경기 침체에다가 고금리 부담도 있고 이렇게 BYD가 또 들어오기도 하고 수입차들도 많아지고 네. 가격 각축전 인하도 할인도 많이 할 것 같고 연말에 보니까 굉장히 할인 판매 굉장히 많이 하던데요. 고급차 네, 위주로. 맞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내년 시장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시장상을 보면은 수입차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저희 국내 시장이 줄어든 요인 중에 하나는 수입차 시장이 많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기아차만 단독으로 놓고 봤을 때 국내 시장은 나쁘지 않았어요.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은 오히려 지배력은 강화가 되고 다른 이젠 중소형 메이커들하고 수입차들이 판매가 감소하면서 전체 시장이 줄어드는 측면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근데 이 자동차 신차 시장의 어떤 정체 현상은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 시장도 지금 정체가 돼 있고 네. 미국 시장도 정체가 돼 있습니다. 그 화랑인 미국 시장도 중국 시장도 지금 정체가 돼 있죠.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인구가 막 늘어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차량의 어떤 수요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젊은 세대들이 차량 구매를 많이 늘리고 이제 시장이 커져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수요 베이스 자체가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차량 대수 자체는 정체가 돼 있고 근데 뭐가 올라가냐면은 차량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차량 가격이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30%나 그 이상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30% 이상, 국내도 한 20-30%는 올라갔을 것같습니다. 올라갔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가격을 올리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량 생산해서 많이 팔고 대수를 시장 점유율을 늘렸는데. 가져가는 이런 전략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무조건 수익성이에요. 그리고 각종 소프트웨어들, 에이다스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어떤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전략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많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많이 팔아서 돈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고급 메이커들이 제품 안 팔아서 해요. 많이 남기겠다. 그렇죠. 고급 제품 팔아서 많이 남기는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소비자들은 부담이에요.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변화는 아니긴 한데 이게 가격이 옛날 가격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네. 이 차가 이렇게 비쌌나 카탈로그를 보면서 그렇게 느낀 적이 많아요. 물론 앞자리 수가 한 자리씩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네. 네. 그리고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내연기관차는 이제 시간 문제지 사실상 줄어들거나 중단되는 브랜드들도 이제 늘어나고 있고 네. 전기차로 넘어가는데 네. 전기차가 앞서 말했던 충전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소비자들에게 완전히 확신을 주고 있지는 않아요. 내연기관차만큼. 네. 요 사이 경계선에 어디 그 과도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만 해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연기관차를 좀 타고 있지만 전기차가 좀 더 완성이 되고 편리해지면 사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구매를 좀 지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제 생각이 맞을까요? 그 부분도 분명히 일부 영향이 있을 것 같기는 네.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이제 지연되는 소비도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 한국도 고령화라든지 고령화. 아니면은 인구 감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음. 근데 아시다시피 수요 베이스라는 건 결국에는 어떤 젊은 층, 20대에서 50대, 그래요. 가장 소비가 활발한 요 계층이 얼마나 두텁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옆풀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국내에서 자동차 소비가 더 늘어날 거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왜냐하면은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가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 대비해서 신차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에 걸쳐서 감소를 했는데 결국에는 고령화가 심각하게 좀 진행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봐야 돼서 결국에는 인구 구조학적인 변화가 수요에는 좀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대형 합병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지금
중국, 일본을 얘기할 게, 네, 중국과 이제 미국을 얘기하는 것뿐 아니라 일본도 이제 봐야 되는데 네. 전통적인 뭐 자동차 강국이 일본 아닙니까? 맞습니다. 세계 1위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도요타가 사실은 세계 1위죠. 그렇죠. 판매 대수 판매 기준으로. 대수로. 네. 근데 이 시장에서 이런 일본이 글로벌 랭킹 7위인 혼다, 8위인 닛산이 공식적으로 합병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네. 보니까 닛산이 최대 주주로 있는 일본 4위 업체가 미쓰비시 자동차예요. 네. 그렇게 되면 도요타를 뺀 일본의 2, 3, 4위가 한 식구가 된다. 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엄청나게 큰 브랜드가 생기는 건데 세계 시장의 영향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본 내수 시장은 잘 모르겠지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예상은 일단 합쳐도 임팩트가 크진 않다. 그러니까 2, 3, 4위가 합친다고 해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입지가 강화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제한적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번에 혼다 닛산 합병 추진 전에 그 FCA, 그러니까 피아트 크라이슬러랑 네. 푸조 시트로행이 합쳐가지고 스텔란티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 브랜드들이 합쳤을 때 처음에는 다 그냥 산술적으로 합치면 1000만 대를 넘어가는 글로벌 1, 2, 1, 2 해야 되는 브랜드였는데 지금은 판매량에 급감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이제는 사실 좋진 않고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만고만한 내연기관 업체들이 붙어도 사실은 시너지를 내기가 좋지는 않죠. 지금 그리고 굉장히 어떤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혼다나 닛산 둘 다 뭐 전기차나 미래차 분야에서 잘 나간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성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큰 임팩트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둘이 합치게 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생산 시설이나 어떤 브랜드 이런 것들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거기 때문에 비용 많이 들죠. 판매량도 감소를 하고 오히려 초기에는 약간 좀 혼란이 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현대기아차한테 크게 위협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번에 혼다랑 닛산이 이젠 굉장히 좀 빠르게 그 합병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닛산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맞아요. 닛산이 지금 재무적으로도 그렇고 판매로도 그렇고 수익성이 너무 많이 악화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혼다가 닛산을 구조해주는 이런 인수합병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닛산의 지분을 원래 인수를 하려고 했었던 게 이제 대만의 팍스콘이었죠. 네. 대만의 팍스콘이 닛산 지분 인수를 해서 전기차 시장에 신규로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또 지금 차단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둘이 합쳐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탑3를 진입하겠다. 뭐 이런 어떤 전략적인 결정보다는 외부 환경 위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합치자. 요런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경쟁 강도가 내려가는 뭐 요런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함부로 하기 그렇지만 일본 자동차 전성 시대가 좀 약간 삐걱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 만약에 전기차 시대로 확 가버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일본 차도 같이 이제는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전기차 영역에서는 정말 일본 차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팀장과 함께 자동차 섹터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재밌고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 것 없이 금리가 모두 올랐습니다. 금리?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골을 넣으려면 타이밍과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인 것처럼 재테크의 시작도 금리에서 출발합니다. 금리부터 알아야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산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산 관리의 첫 단추이자 재테크의 핵심인 금리. 이 한 권에 모든 걸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이제 금리와 썸 탈 준비 되셨나요?